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41살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리도 박복한지, 잘못이 있다면 못난 어미에게 태어난 것뿐이겠지요. 하도 답답해서 이곳에라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어린 나이에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저는 출산을 고집하다가 저희 부모님께 쫓겨나 남자친구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 남자친구는 저와 아기를 버리고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에 퇴원을 하고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부모님께서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영이 미국 갔다. 네 계좌로 100만 원 보내놨으니까 어디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지내거라. 우리 준영이 씨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병원비 내주고 그동안 돌봐줬으면 우리도 할 만큼 다 한 거야.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어머니,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아기만 놔두고 미국이라니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어머님. 얘 누구한테 어머님이래? 애가 생긴 게 우리 준영이 하나도 안 닮았는데 네가 어디서 함부로 굴리다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해?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결국 저는 경비원에게 붙들려 쫓겨났고 미혼모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저는 아이를 업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제 피부치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떨어져 버렸고 집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돈이라도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는 생각에 한 달에 딱 20만 원만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밥은 점심과 저녁을 공장에서 먹었기 때문에 식비는 해결이 됐고 휴대폰 요금과 어쩌다 한 번씩 여성용품 사는 것 이외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매달 미혼모 재단에 30만 원씩을 기부했답니다. 그게 제 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14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에서 생활비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돈은 저축을 했어요. 근데 정말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더라고요. 그렇게 명년을 아짝같이 돈을 모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4천만 원 정도의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마저 개를 부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혹했지만 다 날려버렸고요. 정말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 임신, 출산까지 모두 다 제 선택이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악착같이 버티던 이유가 사라지니까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어요.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13시간 일해도 하루 몇만 원 벌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손님들 옆에서 탬버린 치고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남자들 기분만 잘 맞춰주고 몇만 원을 버니 지금까지 왜 그 고생을 했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뚱이 도우미가 어때서 내가 몸 파는 것도 아니라며 제 자신을 합리화했고 별의별 인간들도 많았지만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저는 어느덧 밤에 일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벌면 그만큼 쉽게 쓴다고 하죠. 아무래도 치장을 하거나 다른 곳에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돈을 모으는 건 쉽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부모님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이 세상 천지에 저 하나뿐이었으니 늘 외로움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솔직히 2명 정도의 남자와 함께 지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적도 있었지만 늘 상처뿐인 만남이었죠. 같이 지내기 전에는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저랑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고 또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고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에 대한 상처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돈을 모아 네일샵을 차려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생활 속에 그저 현실성 없는 꿈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노래방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손님으로 온 사람과 사귀게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유흥업소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정이 들어버렸고 그 당시에는 전 남편의 젠틀함과 따뜻함에 빠져들고 말았죠. 결국 그런 모습에 빠져 남편과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를 놀라지 말라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저를 데리고 올라간 곳은 작은 가게였어요.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남편은 주영아, 우리 결혼하자. 네 마음 다 아는데 나는 네가 뭘 하는 사람이던 과거도 상관없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사랑해 주영아 라고 하면서 여기가 앞으로 네가 일할 가게라면서 결혼 선물이라며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 남자라면 내 인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이후 저는 남편이 마련해준 네일샵을 운영하며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제가 처음이라며 반겨주더군요. 남편에게는 다 이야기했지만 시댁에는 제 과거를 숨겨야 했기에 죄책감에 괴롭기도 했지만 그만큼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과거가 있는 여자였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었고 직장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됐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군요. 성실하고 일밖에 몰랐던 남편은 새 식구가 생겼으니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며 빚까지 내서 주식에 투자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신이 소질이 있는 것 같다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텅텅 비어버린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이자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투자를 한 탓에 제 프로포즈 선물로 마련해 주었던 네일샵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처분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술만 마셨는데 대출 이자는 쌓여갔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오는데 저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결국 노래방 일을 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굳고 말렸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려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다시 일을 하려니 모든 게 다 힘들고 서러웠지만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으니 제 힘으로 남편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빚도 어느 정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헛된 희망을 다 버리고 다시 직장을 잡아 일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술도 조금씩 마셨던 터라 걱정이 컸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정말 기뻐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행복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남편도 다시 안정을 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 출산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살던 전셋집을 빼서 남은 빚도 다 갚았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아이처럼 챙겨주시는데 두 분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 죄송하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앞으로라도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 우편물 하나로 제 행복은 다시 뿌리채 흔들리고 말았어요. 20년 전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제 아들이 저를 찾는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시어머님이 먼저 뜯어보시고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누우셔서 제 얼굴을 보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며 정말 아무 상관없다고도 하는데 남편과도 연을 끊을 것처럼 노발대발 하셨지요. 죄인인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이를 가졌으니 내치시지는 않더군요.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만나러 찾아온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남편과 함께 만나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부터 저를 대하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본 탓인지 예전에는 하지도 않던 제 과거 이야기를 들먹였죠. 그런 것까지는 아무래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뱃속의 아이조차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매일 밤 아이 심장 소리를 듣는다며 종이컵 전화기 같은 걸 제 배에다 대고 잠이 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부른 저의 배를 보고도 인상을 확 쓰며 지나가 버렸고 배 때문에 잠에 잘 들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는 저에게 진짜 겁나게 움직이네. 내일 나 출근해야 하잖아. 조심 좀 하라고 라며 버럭 윽박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견뎠었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긴 뭐야. 나도 밖에서 스트레스 좀 풀었다. 왜? 역시 딱 알아보네. 술집 출신이라 다르긴 다르네. 왜? 그 시절이 그리워? 이 사람이 임신한 와이프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억장이 무너졌지만 시부모님이 들으실까 해서 달래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야, 오랜만에 그런 데 갔는데 재밌더라. 몇 푼만 주면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자주 가야겠어. 너도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애가 내 애가 맞기는 한 거야? 내가 좋아서 이랬어? 당신 빚 갚으려고 일한 거잖아.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고 계속 소리를 쳐서 시부모님까지 달려오더군요. 술에 취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제 과거를 모조리 다 말해버렸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와 친구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이해해주고 제 과거까지 사랑해주었던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은 살고 싶지도 않더군요. 시부모님을 다시 뵐 자신도 없었고요. 며칠 후 저를 찾아온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에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다정했던 시어머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고요. 어느 날 몸이 너무 무거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언가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눈앞에 어머님이 계시더군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머님 손을 보는데 주사기가 들려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니까 어머님은 내가 잊으려고 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씨인지 아니면 다른 놈 씨인지 어떻게 알겠니? 피만 검사해준다고 하더라. 얼른 팔 내밀어봐. 그 모습을 보니 분노를 넘어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차라리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우리나라는 그런 검사 자체가 불법이더군요. 미안하게 됐다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그래? 그게 불법이래? 그럼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만약 애가 태어나서 내 시간이면 당신은 이혼 사기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줄 거고 짐승보다 더한 취급을 해줄 테니 명심해. 알겠어? 어디 술집 여자 데리고 먹여주고 살아줬더니 하여튼 사랑 근무는 어디 안 간다니까.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시부모님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남편마저도 술집 여자라며 더럽고 재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니 제가 의지할 때는 더 이상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버텼습니다. 그 버티는 과정에서도 남의 씨를 가진 게 집안일도 안 한다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내내 저에게 욕설을 하며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저의 힘들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울고불고 집안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면서 꾹 참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이를 출산하기 3일 전까지 엎드려서 방을 닦고 설거지, 화장실까지 청소를 해야만 했네요. 제가 그렇게 당하면서 버틴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뱃속의 아이가 정말 이 집의 손주라고 확신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위해서 이 집 사람들이 저에게 막말하고 폭행을 하고 몹쓸 짓을 할 때마다 녹음을 했고요. 거실에 소형 카메라도 설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몰래 병원 가서 진단서도 챙겨두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만행들을 하나하나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를 갈며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출산을 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뱃속에만 있다가 세상에 나온 아들을 보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군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아이는 시댁의 모든 핍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고맙고 가여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건강하게 태어난 내 아들에게 꼭 복수해주겠다며 오열하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댁 식구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오더군요. 얘 이제 어쩔 거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자꾸나. 만약에 검사에서 우리 집안 씨가 아닐 때는 너 각오해야 될 거야. 네 인생 쪽박차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험악하게 바라보며 죽일 듯이 말을 하더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출산을 한 며느리에게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각오하라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유전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를 의뢰한 지 3일 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숨 죽여가며 검사 결과지를 열어보더군요. 그리고 결과는 남편과 99.999% 일치. 네, 맞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애미야, 고생이 정말 많았다. 나는 당연히 내 손자인 걸 알고 있었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검사해 본 거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상심하지 말거라. 우리 손자 좀 안아볼게. 이리 좀 줘봐라.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을 닮았니? 어쩜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다니? 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지를 보고 갑자기 돌변한 시무를 보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저기요, 당신 며칠 전만 해도 천한 자식 낳았다고 더럽다며 안아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 손주라고 하니까 안아보신다고요? 참나. 저기 아줌마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 내 아들 평생 안아보지도 못하고 알겠어요? 뭐?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시어머니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막말하는 게냐? 그리고 평생 내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한다고? 너는 천륜이라는 것도 모르냐? 그 천륜이 네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 기분 풀거라.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나서더군요. 그래 여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는 정말 당신이 우리 몰래 외도하고 다른 놈 씨를 내 씨라고 속이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나도 정말 미안해.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게 당신이 행실만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지. 당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날 기분 풀자고. 이렇게 말하며 실실 쪼개면서 저에게 기분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사람이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 꼴을 보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남편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죠. 야, 어디서 네 아들이래? 네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믿어줬어야지. 믿어주기는커녕 막대모는 행동 하지 않았어?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짓이니? 그러다가 유산이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됐고 이혼해. 당신 같은 인간하고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아. 알았어? 뭐 이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도 의심해서 조금 뭐라고 한 것 가지고 당신 마음처럼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참 머리 나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무식할까? 그래, 네가 뭔데 네 입에서 먼저 이혼을 언급하니? 이혼을 시켜도 우리가 먼저 시킨다. 꿀 같지도 않은 게 낳아줘서 다시 잘 해주려고 했더니만 도가 지나쳐도 정도가 심하네. 하여튼 티를 내요, 티를 내. 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우리 손주 놔주고 너만 빈털터리로 나가던가. 어디 갈 데도 없는 이 말은 그렇게 많니? 끝까지 제 심기를 건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영상을 본 남편과 시모는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충격을 먹은 듯 그대로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먹고 아무 말 못하는 그들에게 말해줬죠. 너네들이 한 행동들에 대한 대가는 꼭 치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후 저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만난 시모는 어미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어야겠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평생 나 안 봐줘 좋다. 근데 우리 아들만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 남편 지금 거의 폐인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러다가 손주도 잃고 우리 아들도 잃겠어. 어미야, 내가 미안하다. 저는 웃으면서 한마디만 하고 돌아서 버렸죠. 당신 자식 소중한 거 알면서 그렇게 내가 임신했을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참 추하네요. 나이 70살 먹고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고 있으니. 그리고 당신 아들이 폐인이 되던 말던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보기 추악하니까 저리 비키세요. 지나가야 되니까 라고 하고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네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폭행죄가 성립되어 시모는 10개월의 징역 선고를 받았고 남편은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경찰에 민원을 걸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앞으로는 제 앞으로 절대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당연히 제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니까 손쉽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모든 잘못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제 시댁과의 징글징글한 악연의 고리는 끊을 수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하나의 작은 의심이 큰 불행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